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원도의 깊은 산중, 오래된 통나무집 앞은 지독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명의 밀렵꾼이 늙은 김노인을 둘러싸고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불법으로 개조된 엽총이 들려 있었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든 저지를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앙상한 어깨를 애써 펴고 서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노인의 곁을 지키던 늙은 진돗개 메아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온몸의 털을 곤두쓰고 낮게 으르렁거리는 메아리의 이빨 사이로 뜨거운 김이 새어 나왔습니다. 10수년의 세월이 담긴 그 작은 몸, 어디에 저런 용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하지만 상대는 총을 든 건장한 사내 셋, 누가 봐도 승산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밀렵군의 리더가 총구를 까딱이며 비웃었습니다. 노인장? 다 늙은 개 한 마리 믿고 버티는 거요. 설표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곱게 보내주지. 그 순간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포효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밀렵꾼들이 놀라 돌아본 곳, 눈보라를 뚫고 거대한 세 개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따자란, 위풍당당한 설표 3마리였습니다. 그들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곳, 자신들의 어미인 늙은 진돗가의 메아리를 위협하는 자들을 향해 불타고 있었습니다. 개가 설표를 키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하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을 뛰어넘는 모성애의 위대함, 배신과 탐욕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진돗개가 어떻게 눈의 제왕인 설표 3마리의 어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놀라운 반격이 시작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심장을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격렬하게 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강원도 태백산맥의 깊고 고요한 자락에서 시작됩니다. 해발 1,000km가 넘는 이곳에 문명의 이기를 등진 채 살아가는 김노인과 그의 유일한 가족, 진돗개 메아리가 있었습니다. 메아리는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53호로 지정된 진돗개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영리하고 충성심 강한 개였습니다. 하얀 털은 겨울산의 눈처럼 깨끗했고 검은 눈동자는 깊은 밤하늘처럼 총명했습니다. 메아리에게 김노인은 세상의 전부였고 김노인에게 메아리는 말없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자식이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단순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이면 노인이 피워 올린 아궁이의 연기가 잣나무 숲 사이로 피어오르고 메아리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노인이 산나무를 캐러 가거나 약초를 따러 갈 때면 메아리는 늘 한 걸음 앞에서 길을 살피고 위험을 경계하는 든든한 보디가드 역할을 했습니다. 진돗개는 한번 주인으로 섬기면 평생을 바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메아리의 충성심은 유별났습니다. 단순히 주인을 따르는 것을 넘어 노인의 기쁨과 슬픔을 온전히 공유하는 듯 보였습니다. 노인이 기침이라도 하면 걱정스러운 눈으로 곁을 떠나지 않았고 노인이 흥얼거리며 막걸리라도 한잔하는 날이면 꼬리를 살랑이며 조용히 발치에 앉아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실 진돗개의 이러한 특성은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늑대의 유전자를 많이 간직한 진돗개는 무리의 리더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강한 유대감과 보호 본능을 가집니다.
메아리에게 있어 김 노인은 무리의 리더이자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요한 삶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찾아온 어느 늦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메아리는 노인과 함께 땔감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낙엽이 모두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남은 숲은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 지게 나뭇가지를 쌌던 중 갑자기 메아리가 무언가를 감지한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코를 벌름거리며 허공의 냄새를 맡던 메아리는 이내 낮은 경계의 울음소리를 내며 노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 메아리야, 뭐가 있길래? 노인은 메아리의 이상 행동에 고개를 갸웃하며 녀석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메아리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다급함과 무언가 알 수 없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메아리가 멈춰선 곳은 거대한 바위 그늘 아래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회백색 털에 검은 장미꽃 같은 무늬를 가진 거대한 동물이 차갑게 식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눈의 제왕이라 불리는 설표였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진 전설 속의 동물이었습니다. 설표의 앞발은 강철로 된 낡은 덫에 단단히 물려 있었고 주변 눈 위에는 발버둥 친 흔적과 핏자국이 낭자했습니다. 밀렵꾼의 소행임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경외와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죽은 설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인 듯 배가 불룩한 설표는 이미 숨이 끊어진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노인이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올리려 할 때였습니다. 굳어있던 메아리가 갑자기 죽은 설표의 품 쪽으로 다가가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고 가냘프고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새끼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죽음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의 가슴속 무언가를 강렬하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작은 생명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메아리는 죽은 어미 설표의 차가운 몸 주변을 빙빙 돌며 애타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갓 태어난 생명의 냄새, 양수와 피, 그리고 어미의 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저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구를 뿐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야생의 법칙은 인간이 함부로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달랐습니다. 그 작은 머릿속에서 무엇이 작동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녀석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지키는 충성심과는 또 다른 더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메아리는 마침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냈습니다. 죽은 어미 설표가 마지막 힘을 다해 지키려 했던 듯 그녀의 몸 아래쪽 바위 틈에 파묻힌 작은 굴이었습니다. 메아리는 앞발로 조심스럽게 흙과 마른 나무잎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마침내 굴의 입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체 3마리가 서로의 천에 의지한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기 설표들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지 고작 며칠이나 되었을까요? 어미의 죽음도 모른 채 그저 젖을 찾는 듯 가냘프게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해서 당장이라도 이 혹독한 산의 추위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어미가 젖골이 됐으니 저것들도 오래 살긴 틀렸구나. 그의 말에는 연민이 가득했지만 섣불리 새끼들을 거둘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손을 탄 야생동물은 결국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진돗개가 아니라 훗날산의 최상위 포식자가 될 맹수, 설표였습니다. 하지만 메아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녀석은 굴 앞에 엎드려 새끼들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새끼들은 익숙하지 않은 냄새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곧 메아리에게서 풍겨 나오는 부드러운 기운을 느꼈는지 조금씩 꼬물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아리는 혀를 내밀어 가장 작고 약해 보이는 새끼의 털을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끼를 돌보듯 그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엄히 잃은 새끼들의 슬픔이 종의 경계를 넘어 메아리의 모성애를 자극한 것입니다. 진돗개는 모성애가 매우 강한 견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배에 보통 508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가 젖을 뗄 때까지 극진하게 보살피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메아리는 단 한 번도 새끼를 낳아본 경험이 없었지만 그 본능은 유전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 노인은 그런 메아리의 모습을 복잡한 심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새끼들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거나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데려가자니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까마득했습니다. 개가 맹수의 새끼를 키운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젖은 어떻게 먹이고 사냥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무엇보다도 다 자란 뒤에는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고민이 노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산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새끼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아리가 결심을 굳힌 듯 행동했습니다. 녀석은 가장 작은 새끼 한 마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입에 물었습니다. 새끼를 문 이빨은 어미가 옮기듯 부드러웠고 단 하나의 상처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간절한 부탁처럼 보였습니다. 주인님, 이 아이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메아리는 노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새끼를 문 채 통나무집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2마리의 새끼는 어미의 품을 떠나는 형제의 울음소리에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메아리는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다시 굴 쪽을 돌아보기를 반복했습니다. 차마 남은 새끼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에 노인의 마음도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긴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습니다. 에휴, 내 팔자야? 이 나이에 설표 할아비가 되게 생겼구나. 노인은 자신의 낡은 외투를 벗어 남은 2마리의 새끼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품에 안긴 작은 생명체의 온기와 가냘픈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늙은 사냥꾼과 그의 충직한 진돗가에 그리고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3마리의 아기 설표라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묘한 가족의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메아리는 이 작은 생명들을 무사히 키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동거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통나무집으로 돌아온 김 노인과 메아리 앞에는 당장 해결해야 할 큰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굶주린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새끼 설표들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상태로 오직 본능에 따라 어미의 젖을 찾아 필사적으로 울어댔습니다. 메아리는 새끼를 낳아본 적이 없어. 젖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새끼들을 계속 핥아주며 품으려 했지만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노인은 급한 대로 부엌으로
따뜻한 물에 분유를 타 보았지만 새끼들은 낯선 냄새에 고개를 돌릴 뿐 입도 대지 않았습니다. 새끼 동물에게 첫 며칠간의 초유는 생존에 필수적인 면역력을 제공하는데 이미 어미를 잃은 새끼들은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끼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노인은 초조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날이 밝기도 전에 새 생명이 모두 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온 집안을 뒤져 오래전 키우던 염소에게서 짜두었던 사냥류를 찾아냈습니다. 사냥류는 일반 우유보다 성분이 모유와 비슷해 새끼 동물에게 좋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새끼들이 인공적인 젖병 꼭지를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타게 새끼들을 지켜보던 메아리가 마치 무언가 결심한 듯 새끼들 옆에 조용히 몸을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젖이 나오지 않는 자신의 젖꼭지를 새끼들의 입에 물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끼들은 메아리의 젖꼭지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젖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미의 품과 비슷한 온기와 부드러운 감촉이 새끼들을 안정시킨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는 메아리의 젖꼭지 주변에 사냥류를 조심스럽게 발라주었습니다. 그러자 새끼들은 어미 젖 냄새와 비슷한 냄새에 이끌려 더욱 열심히 젖꼭지를 빨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냥류를 핥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메아리는 마치 자신이 진짜 어미가 된 것처럼 새끼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새끼들을 품어 천을 유지시켜 주었으며 배설을 유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엉덩이를 핥아 주었습니다. 어미 고양이나 개가 새끼의 배변을 돕는 것은 생존에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스스로 배변 활동을 못하는 새끼들의 장 운동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배설물의 냄새를 없애 천적으로부터 새끼의 위치를 숨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메아리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음에도 이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메아리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탄하며 자신도 아비의 역할을 다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메아리가 새끼들을 돌보는 동안 낡은 창고를 뒤져 두꺼운 담요와 짚을 이용해 따뜻하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인근 마을의 동물병원까지 수시간을 걸어 내려가 새끼 동물용 분유와 영양제를 구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이 설표 새끼를 주워왔다는 말에 기겁하며 미친 노인 취급을 했지만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3마리의 아기 설표는 지켜야 할 소중한 손주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끼들에게 각각 태산, 베이군, 천지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험한 산을 닮아 굳건하게 흰 구름처럼 자유롭게 그리고 천지처럼 넓은 기상을 펼치며 살아가라는 염원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메아리의 진짜 모성애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끼들은 낯선 환경과 어미의 부재로 불안한 듯 밤새 낑낑거렸습니다. 그때마다 메아리는 단 한숨도 자지 않고 새끼들을 핥아주고 품에 안아주며 안심시켰습니다. 마치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천이 떨어질까봐 자신의 몸으로 새끼들을 완벽하게 감쌌고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즉시 고개를 들어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그 모습은 천하의 어떤 맹수도 함부로 덤비지 못할 기세였습니다. 늙은 진돗개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숭고한 모성애는 통나무집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메아리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았던 새끼들은 기적적으로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에는 힘이 실렸고 움직임도 제법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흘쯤 지났을 때 새끼들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것은 자신들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는 어미 메아리의 검고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새끼 설표들은 메아리를 자신들의 진짜 어미로 완전히 각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젖을 떼고 이유식을 시작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들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맹수의 본능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메아리는 고기를 먹여야 하는 맹수의 새끼들을 어떻게 키워낼까요? 그리고 그들의 기묘한 가족 관계는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까요? 새끼 설표들이 눈을 뜨고 뒤뚱거리며 걷기 시작하자 통나무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태산, 백군, 천지는 호기심 왕성한 아기 맹수들답게 온 집안을 탐험하며 메아리와 김노인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메아리의 꼬리를 장난감 삼아 뒹굴고 노인의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며 재롱을 피웠습니다. 특히 막내인 천지는 유독 메아리를 따랐습니다. 잠을 잘 때도 항상 메아리의 품속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들었고 걸음마를 뗄 때도 메아리의 다리에 의지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메아리는 그런 새끼들을 한순간도 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마치 매가 병아리를 채갈까 노심초사하는 어미 닭처럼 새끼들이 아궁이 근처로 가면 길을 막아서고 날카로운 물건 근처에서 놀면 부드럽게 물어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가 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인이 정성껏 준비한 다진 고기를 새끼들은 좀처럼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아리의 젖만 찾으며 칭얼거렸습니다. 고민하던 노인을 지켜보던 메아리는 또 한 번 놀라운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녀석은 먼저 다진 고기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 몇 번 씹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개워주듯 자신의 입에 있던 고기를 새끼들의 입 앞에 조심스럽게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새끼들은 경계심을 풀고 고기를 핥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미의 채취가 묻은 음식에 안심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노인은 메아리의 영특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메아리는 단순한 어미 대행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차이를 뛰어넘어 새끼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는 진정한 어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끼들의 몸집은 하루가 다르게 커졌습니다. 솜털이 빠지고 점차 성체설표의 특징인 아름다운 장미꽃 무늬가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몸에 비해 유난히 커서 마치 손뭉치를 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는 눈이 많이 쌓인 산악지대에서 눈에 빠지지 않고 체중을 분산시켜주는 스노우슈 역할을 하는 설표의 중요한 신체적 특징입니다. 그들의 움직임 또한 고양이과 동물 특유의 민첩함과 유연함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뒤뚱거리기만 하던 녀석들이 이제는 통나무집의 낮은 가구들을 가볍게 뛰어오르고 서로 뒹굴며 장난치는 모습은 영락없는 맹수의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메아리의 교육 방식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메아리는 새끼들에게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의 방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기다림과 복종이었습니다. 메아리는 식사 시간이 되면 새끼들을 일렬로 앉히고 자신이 먼저 먹는 신용을 한 뒤에야 새끼들이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는 개과 동물의 무리에서 서열이 높은 개체가 먼저 식사하는 규칙을 가르치는 행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먼저 먹으려고 아우성이던 새끼들도 메아리의 단호한 태도에 점차 순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리더의 통제에 따르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업은 위험 감지였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면 메아리는 항상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해 멈춰 서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 냄새를 맡으며 주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낯선 소리가 들리면 즉시 몸을 낮추고 경계 태세를 취하는 메아리의 모습을 보며 새끼들 역시 잠재적인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이 기묘한 가족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깊어졌습니다. 저 녀석들이 언제까지나 메아리를 어미로 따를까? 맹수의 본능이 깨어나면 메아리를 공격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설표는 성장하면 몸길이가 3m, 체중은 50kg를 훌쩍 넘는 대형 맹수입니다. 다 자란 설표에게 20kg 남짓한 진돗개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그런 미래의 위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오직 새끼들을 키우는 일에만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녀석은 새끼들에게 사냥의 기본이 되는 숨고 덮치는 놀이를 가르쳤습니다. 메아리가 풀숲에 숨으면 새끼들이 살금살금 다가가 덮치는 놀이였습니다. 물론 아직은 힘 조절을 못하는 새끼들의 발톱의 메아리의 몸에는 자잘한 상처가 늘어갔지만 메아리는 단 한 번도 새끼들을 나무라지 않고 묵묵히 놀이 상대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개 어미와 설표 새끼들이라는 기묘한 가족은 서로에게 적응하며 그들만의 규칙과 사랑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통나무집은 이제 더 이상 노인과 늙은 개 한 마리가 사는 외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3마리의 작은 폭군들이 만들어내는 소음과 활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의 이빨과 발톱이 날카로워지고 그들의 장난이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하면서 메아리와 새끼들 사이에 첫 번째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메아리는 점점 강해지는 새끼들의 야생성을 어떻게 감당해낼까요? 어미의 사랑만으로 맹수의 본능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새끼 설표들이 생후 6개월을 넘어서자 그들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포식자의 본능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장난이 그저 솜방망이 같은 앞발을 휘두르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제법 날카로운 발톱을 세우고 서로의 목덜미를 물며 힘을 겨루는 실전에 가까운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특히 첫째인 태사는 다른 형제들보다 덩치도 크고 성격도 거칠어서 놀이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백운이나 천지가 항복의 의미로 배를 보이며 누워도 태사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적인 장난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메아리가 나섰습니다. 메아리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태산에게 경고를 보내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주둥이로 태산의 목덜미를 가볍게 물어 제압했습니다. 이는 어미개가 새끼의 버릇을 고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힘의 우위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복종을 가르치는 행동입니다. 놀랍게도 자신보다 훨씬 작은 메아리의 훈육에 거대한 설표 새끼들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들에게 메아리는 단순히 먹이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눈을 떴을 때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사랑해준 절대적인 어미이자 무리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각인된 이 관계는 종의 차이나 힘의 차이를 뛰어넘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본능은 때때로 각인된 교육마저 뛰어넘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놀던 천지가 실수로 날아가는 산새를 덮쳐잡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사냥한 천지는 흥분한 상태로 작은 새를 물고 흔들었고 그 피냄새는 태산과 백운의 숨겨진 야성을 자극했습니다.
3마리의 설표 새끼들은 작은 새를 두고 서로 차지하려 으르렁거리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장난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맹수들의 다툼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을 목격한 메아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메아리는 평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납게 짖으며 3마리 모두를 몰아붙였습니다. 몸집은 작았지만 그 기세는 산의 왕이라도 된 듯 당당했습니다. 메아리는 새끼들이 사냥 그 자체에 흥분하는 것을 경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우려한 것은 사냥감을 두고 형제들끼리 다투며 통제 불가능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무리 생활에서 내부의 다툼은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메아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아리의 단호한 개입에 3마리의 설표들은 마침내 싸움을 멈추고 어미 앞에 조아리듯 엎드렸습니다. 메아리는 죽은 산새를 물어다가 멀리 던져버리고 3마리의 털을 차례로 핥아주며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혼을 낸 뒤에는 반드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메아리만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메아리가 새끼들을 훌륭하게 통제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방식이 통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설표는 본래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지만 어미와 새끼들은 약 2년 동안 함께 지내며 사냥 기술과 생존법을 배웁니다. 어미 설표는 새끼들에게 살아있는 먹이를 잡아다 주며 사냥 연습을 시키고 점차 더 크고 강한 먹이를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와 인간의 환경에서 자란 이 새끼들에게 메아리가 과연 진정한 야생의 스승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이들을 마냥 집에서 키울 수만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야생으로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노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메아리와 3마리 설표를 데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통제된 환경이 아닌 진짜 자연 속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노인은 메아리가 냄새를 잘 맡는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토끼나 꿩이 지나간 흔적을 찾아내고 메아리에게 그 냄새를 쫓도록 유도했습니다. 메아리가 냄새를 쫓아 앞서 달리면 3마리의 설표들도 어미를 따라 본능적으로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툰 그들의 사냥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일찍 덤벼들어 사냥감을 놓치거나 소리를 내어 위치를 발각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마다 메아리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몸을 최대한 낮추고 소리 없이 접근하는 법,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자신의 냄새를 숨기는 법,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덮치는 타이밍까지. 비록 개와 고양이와 동물의 사냥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인내심과 집중력이라는 사냥의 기본 원칙은 같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야생의 어미 맹수들은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칠 때 일부러 약하거나 다친 먹잇감을 잡아다 주어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은 새끼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사냥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입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방식으로 끈기 있게 시범을 보이고 실패를 격려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태산과 백운, 천지는 그런 어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조금씩 야생의 사냥꾼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해야 할 진짜 산의 가르침은 훨씬 더 혹독하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과연 그들은 첫 사냥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계절이 바뀌고 산이 녹음으로 우거지자
3마리의 설표들은 이제 새끼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몸집은 이미 어미인 메아리를 훌쩍 넘어섰고 근육질의 다리와 날카로운 송곳니는 영락없는 맹수의 위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냥 실력은 아직 몸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메아리가 아무리 끈기 있게 가르쳐도 개의 사냥 방식과 고양이와 동물의 사냥 방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개는 주로 끈질긴 추격과 협동 사냥을 통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반면 설표는 완벽한 은신과 폭발적인 단거리 돌진으로 단숨에 먹잇감의 숨통을 끊는 매복형 사냥꾼입니다. 메아리는 새끼들에게 추격의 즐거움을 가르쳐 줄 수는 있었지만 매복에 필요한 극도의 인내심과 결정적인 한 방을 가르쳐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설표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먹이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큰 사냥감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김 노인이 몰래 놓은 덫에 걸린 산토끼나 고라니를 가져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행동이 그들을 야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굶주리는 손주 같은 녀석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메아리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녀석은 새끼들이 사냥에 실패하고 돌아올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들의 털을 핥아주며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짜 어미가 아니라는 사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늙은 진돗개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가장 성급하고 힘이 넘치는 태산이 단독으로 사냥에 나섰다가 자신보다 훨씬 큰 멧돼지와 마주친 것입니다. 야생의 경험이 부족했던 태산은 무모하게 멧돼지에게 덤벼들었고 성난 멧돼지의 날카로운 어금니에 옆구리를 깊게 들이받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태산을 찾아 나선 메아리와 노인이 발견했을 때 태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매우 깊었고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인은 급히 태산을 업고 산을 내려왔고 메아리는 그 뒤를 따르며 애끓는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마을의 동물병원 의사는 거대한 설표의 모습에 기겁했지만 노인의 간곡한 부탁과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태산은 한동안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 노인과 메아리에게 큰 충격과 함께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과 보살핌만으로는 그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설표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야생의 법칙을 체득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때부터 노인과 메아리의 교육 방식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더 이상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오랜 사냥꾼 경험을 살려 설표들의 본능을 일깨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바위가 많은 절벽지대로 녀석들을 데려갔습니다. 설표는 절벽의 유령이라 불릴 만큼 험준한 바위 지형을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백운과 천지도 어미 메아리와 태산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바위를 오르는 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커다란 발과 긴 꼬리는 절벽에서 균형을 잡는 데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메아리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직접 사냥을 가르치는 대신 그녀는 조력자이자 관찰자가 되었습니다. 메아리는 뛰어난 후각으로 사냥감의 위치를 먼저 파악한 뒤 백운과 천지에게 바람의 방향과 지형 지물을 이용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몸짓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멀찍이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사냥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섣불리 개입하지 않고 그들이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했습니다. 한편 통나무집에서 회복 중이던 태사는 자신의 무모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상처와 사냥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감은 그를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힘만 믿고 날뛰는 철부지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생들이 사냥 훈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태산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지함과 신중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의 가르침은 혹독했지만 3마리의 설표들을 진정한 포식자로 단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메아리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본능을 결합하여 그들만의 독자적인 사냥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야생의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첫 사냥을 성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뻔한 바로 그 존재, 멧돼지와의 재회를 통해 찾아오게 됩니다. 한편 그들이 성장하는 동안 이 고요한 산에는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그들의 어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밀렵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 설표가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한번 탐욕의 손길을 뻗치기 위해 산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산의 상처가 거의 아물어갈 무렵 강원도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서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듯한 낯선 사내들이 산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눈표범에 대해 묻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생태연구원이라고 소개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학자의 호기심이 아닌 사냥꾼의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3년 전 태산 백운 천지의 어미를 덫으로 잡았던 그 밀렵꾼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거대한 어미 설표를 잡았지만 가죽을 벗기기도 전에 인기척에 놀라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그들은 한반도에 설표가 더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버리지 못했고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지역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밀렵꾼들의 리더는 박만철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불법 밀렵으로 돈을 벌어온 잔인하고 교활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야생동물은 존중과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돈벌이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설표의 가죽과 뼈는 암시장에서 엄청난 고개 거래되었기 때문에 박만철에게 설표는 일생일대의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2명의 수하를 데리고 산의 지형을 정찰하며 설표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답게 동물의 배설물과 발자국만으로도 그 동물의 종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산 중턱에서 다 자란 설표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들을 발견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발자국의 크기가 제각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소 3마리 이상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김노인과 메아리 그리고 설표들은 다가오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태사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고 부상 이후 오히려 더욱 신중하고 침착한 성격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리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며 동생들을 이끌고 매일 사냥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큰 사냥감을 잡아 어미 메아리와 할아버지 김노인에게 보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은 그들에게 좀처럼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루나 고라니 같은 큰 동물들은 매우 영리하고 빨라서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설표들이 잡기에는 벅찬 상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노인은 마을에 볼 일이 있어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갔습니다. 통나무집에는 메아리와 3마리의 설표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이 떠나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메아리를 감쌌습니다. 녀석은 평소보다 더욱 예민하게 주변을 경계하며 낯선 냄새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날따라 숲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고 새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한편 산을 샅샅이 뒤지던 박만철 일당은 마침내 김노인의 통나무집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속에 외따로 떨어진 집, 그리고 그 주변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설표의 발자국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철은 직감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설표들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수하들에게 집을 포위하고 조용히 접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통나무집 안에서 태산과 백운, 천지는 무료한 듯 서로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직 메아리만이 문가에 엎드려 밖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아리의 코에 아주 희미하지만 역겨운 냄새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화약 냄새와 인간의 땀 냄새가 뒤섞인 위험을 알리는 냄새였습니다. 메아리는 온몸에 털을 곤두쓰고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메아리의 이상, 행동의 설표들도 장난을 멈추고 경계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 순간 통나무집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만철 일당이 들이닥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놀란 설표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위협적으로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밀렵꾼들은 눈앞에 나타난 3마리의 거대한 설표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만철이 총을 겨누며 외쳤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3마리나 있을 줄이야.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설표들은 섣불리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싸움의 경험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어미 메아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아리는 3마리의 설표 앞으로 나서며 작은 몸으로 그들을 보호하려는 듯 밀렵꾼들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습니다. 마치 내 새끼들에게 손대지 마라. 고 오해치는 것 같았습니다. 박만철은 늙은 개 1마리가 자신들을 가로막는 모습이 우스웠는지 총 개머리판으로 메아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비켜, 이 늙은 개새끼야. 바닥에 나뒹군 메아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미의 비명소리를 들은 태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에 억눌려 있던 야성과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메아리의 고통스러운 비명은 태산의 이성을 끊어놓는 반가소해가 되었습니다. 그의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원초적인 분노가 모든 두려움을 삼켜버렸습니다. 태산은 땅을 박차고 튀어오르며 산 전체를 뒤흔들 듯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미에게 어리광을 부리던 어린 새끼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침입자를 향한 산의 군주의 섰을 펄한 경고였습니다. 태산의 기세에 놀란 밀렵꾼들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백운과 천지도 형의 뒤를 따라 자세를 낮추고 공격 태세를 취했습니다. 비록 실전 경험은 없었지만 그들은 어미를 지켜야 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만철은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태산을 향해 총구를 겨눴습니다. 어쭈, 이놈 보아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주마. 박만철이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태산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그의 팔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설표는 시속 60km에 달하는 폭발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태산의 날카로운 발톱이 박만철의 팔을 깊게 핥히었고
그의 손에서 엽총이 튕겨져 나갔습니다. 괴악. 팔에서 피를 쏟으며 비명을 지르는 박만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배구는 재빠르게 튕겨나간 총을 물어 집 안구석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천지는 나머지 한 명의 밀렵꾼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총을 잃은 밀렵꾼들은 거대한 맹수 3마리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젊은 설표들의 공격은 아직 미숙했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제압하는 법을 몰랐고 그저 분노에 차 주먹구구식으로 달려들 뿐이었습니다. 박만철은 노련한 사냥꾼답게 잠시의 혼란에서 벗어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커다란 사냥용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런 짐승 새끼들이 그는 칼을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다른 밀렵꾼들도 강목 등을 주워들고 방역에 나섰습니다. 통나무집 안은 순식간에 인간과 맹수가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설표들은 용감하게 싸웠지만 날카로운 칼날과 둔기에 조금씩 상처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생들을 보호하며 가장 앞에서 싸우던 태산의 몸에는 핏자국이 늘어만 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메아리는 고통과 불안에 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의 새끼들이 다치는 것을 보면서도 작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절망했습니다. 바로 그때 메아리의 뇌리에 김 노인이 예전에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아리야,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절대 맞서 싸우지 말고 뒷산 대왕 소나무로 가서 3번 짖어라. 그럼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올 테니. 그것은 노인과 메아리만의 비상 신호였습니다. 메아리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노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메아리는 칼을 휘두르는 박만철의 다리 사이를 전광석화처럼 빠져나가 통나무집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박만철은 도망치는 개를 보며 비웃었지만 메아리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메아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미친 듯이 뒷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집 안에 남아 사투를 벌이는 새끼들을 생각하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대왕 소나무 앞에 도착한 메아리는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왕, 왕, 왕. 그 울음소리에는 아들을 구하러 가는 어미의 절박함과 주인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각 마을에서 일을 마치고 산을 오르던 김노인의 귀에 희미한 개의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횟수로 울리는 비상 신호?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메아리. 노인은 지고 있던 지게를 내팽개치고 맹렬한 기세로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평생을 함께한 낡은 사냥용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편 통나무집 안의 상황은 점점 설표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산은 출혈이 심해지면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둔해졌고 백운과 천지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박만철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이 고양이 새끼들아, 너희 어미처럼 만들어주마. 그가 태산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사냥,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 사냥의 대상은 동물이 아닌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태산은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칼날을 보며 죽음을 직감했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어미 메아리가 가르쳐 주었던 모든 가르침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숨고, 기다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라. 이제 그 가르침을 실천할 때였습니다. 박만철의 칼날이 태산의 목을 향해 번뜩이는 찰나, 태산은 놀라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는 공격을 피하려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몸을 더욱 낮춰 땅에 바싹 엎드렸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웅크린 그 모습에 박만철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빈틈, 태산은 웅크렸던 뒷다리의 힘을 폭발시키며 용수철처럼 튀어 올랐습니다. 그의 목표는 칼을 든 박만철의 팔이 아니었습니다. 태산은 박만철의 어깨를 발판 삼아 그의 등 뒤로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공중에서 몸을 비튼 태산은 박만철의 등 뒤에 착지함과 동시에 그의 목덜미를 향해 강력한 턱을 내리꽂았습니다. 크어억! 박만철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태산은 그의 숨통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에게 배웠던 것처럼 상대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만 힘을 조절하여 제압할 뿐이었습니다. 태산의 기습적인 반격은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리더를 잃은 나머지 2명의 밀렵군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백운과 천지가 협공을 펼쳤습니다. 백운은 한 명의 다리를 물어 넘어뜨렸고 천지는 다른 한 명의 앞을 가로막으며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협동사냥이었습니다. 메아리가 가르쳐준 무리의 힘과 그들 스스로 터득한 설표의 본능이 결합된 첫 번째 성공적인 사냥이었습니다. 비록 사냥의 대상이 동물이 아닌 인간이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의 힘으로 위협을 극복하고 가족을 지켜낸 것입니다. 3마리의 설표는 제압당한 밀렵꾼들을 둘러싸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어린 티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이 산의 새로운 주인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헐레벌떡 달려온 김 노인이 통나무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3명의 남자와 그들을 위풍당당하게 제압하고 서 있는 3마리의 설표들, 그리고 그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들들을 바라보는 메아리, 노인은 모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밧줄을 가져와 밀렵꾼들을 꽁꽁 묶었고 곧바로 산 아래 파출소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들은 전설 속의 동물인 설표의 모습과 그들에게 제압당한 채 벌벌 떨고 있는 밀렵꾼들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만철 일당은 불법 밀렵과 총기 소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통나무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무언가 다른 미묘한 공기의 변화가 감돌았습니다. 김노인은 다친 설표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상처들은 깊지 않았고 젊은 그들은 금방 회복의 기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설표들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메아리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이제 자신보다 훨씬 강해진 아들들을 대견하게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눈빛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야생의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미의 품에만 머무를 수 없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강한 자의식이었습니다. 설표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사냥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은 그들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통나무집 마당을 벗어나
더 넓은 영역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메아리의 허락 없이는 멀리 가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반나절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사냥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메아리는 그런 아들들의 뒷모습을 툇마루에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모습은 여전했지만 그들과 메아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 새가 다 자란 새끼를 둥지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것과 같은 자연의 숭고한 섭리였습니다. 메아리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고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독립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허전했습니다. 때때로 메아리는 그들이 탐험을 떠난 숲을 향해 구슬프게 짖기도 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위험한 곳에는 가지 마라는 어미의 걱정이 담긴 소리 없는 외침이었습니다. 설표들은 마치 그 마음을 안다는 듯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통나무집으로 돌아와 메아리의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메아리의 털을 핥아주고 몸을 비비며 여전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몸에서는 이제 집 냄새보다 숲과 바람, 그리고 야생의 냄새가 더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이별의 시간은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가족은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까요? 가을이 깊어지고 산의 나무들이 형형색색의 옷으로 갈아입을 무렵 설표들의 독립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이 다반사였고 돌아올 때면 입에 작은 산짐승을 물고 와 메아리와 김 노인 앞에 자랑스럽게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것은 다 자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듯한 지극한 효심의 표현이었습니다. 노인은 녀석들이 가져온 사냥감을 쓰다듬으며 칭찬해 주었지만 차마 그것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메아리 역시 냄새만 맡을 뿐 입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설표들은 자신들이 어엿한 사냥꾼이 되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부재가 길어질수록 통나무집은 예전의 고요함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쿵쾅거리며 집안을 뛰어다니던 설표들의 발소리가 사라진 공간은 덩 빈 것처럼 느껴졌고 공기마저 차갑게 식어버린 듯 했습니다. 메아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툇마루에 엎드려 설표들이 사라진 산등성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귀는 항상 쫑긋 세워져 혹시라도 아들들이 돌아오는 작은 소리라도 놓칠세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메아리의 등을 말없이 쓰다듬어주며 자신 또한 같은 마음임을 전했습니다. 북적거리던 손주들이 모두 떠나버린 듯한 깊은 상실감이 두 늙은 영혼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별의 징후는 명백했습니다. 야생의 설표는 생후 18개월에서 22개월이 되면 어미를 떠나 완전히 독립합니다. 근데 태산, 백운, 천지도 어느덧 그 시기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미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만의 영역을 갖고 짝을 만나 후손을 남겨야 하는 야생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통나무집으로 돌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머무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메아리의 곁에서 잠을 자는 대신 집 근처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 먼 곳을 응시하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늦가을의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3마리의 설표는 그날따라 유난히 메아리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평소보다 더 오랫동안 메아리의 얼굴과 몸을 핥아주었고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그 품에 파고들어 어리광을 부렸습니다. 그 행동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애정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메아리는 그런 아들들의 마지막 인사를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녀석들의 냄새를 하나라도 더 기억하려는 듯 깊게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메아리의 얼굴을 한번 핥아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백운과 천지도 차례로 형의 뒤를 따랐습니다. 메아리는 차마 그들을 따라 나서지 못하고 툇마루에 선 채로 점점 멀어지는 3개의 하얀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송이가 그들의 발자국 위로 소복이 쌓이며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메아리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서럽고도 애끓는 어미의 통곡이었습니다. 산 전체가 그 구슬픈 울음소리에 함께 흐느끼는 듯 했습니다. 김노인은 하염없이 우는 메아리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 메아리야. 괜찮아. 잘 해냈어. 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어미였어. 노인의 위로에도 메아리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깊고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설표들이 떠난 자리에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난 2년간의 모든 일이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통나무집은 다시 노인과 늙은 개 한 마리만 남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다시는 채워질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메아리는 식음을 전폐하고 툇마루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이유가 통째로 사라져 버린 듯한 깊은 무기력증에 빠진 것입니다. 노인 역시 밥맛을 잃고 수심에 잠긴 얼굴로 아궁이의 불씨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그들의 상처는 좀처럼 아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설표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것은 더 큰 시련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부재를 틈타 이 고요한 산에 다시 한번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설표들을 놓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박만철이 복수를 위해 더욱 잔혹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김노인과 늙은 개가 설표들을 숨겨주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과연 홀로 남겨진 늙은 노인과 늙은 개는 이 새로운 위협에 어떻게 맞서게 될까요? 그리고 정말로 설표들은 영원히 그들을 잊고 떠나버린 것일까요? 설표들이 떠나고 한 달이 지났을까? 산은 완연한 겨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는 눈꽃이 피었고 계곡물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통나무집의 시간도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메아리는 여전히 기력을 차리지 못하고 툇마루 구석에 웅크려 잠만 잤습니다. 꿈속에서라도 그리운 아들들을 만나려는 듯 녀석은 잠꼬대처럼 가끔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노인은 그런 메아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달리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깊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유난히 거세게 몰아치던 날 오후였습니다. 김노인은 땔감을 챙기기 위해 잠시 집 밖에 나갔고 메아리는 난로 옆에서 옅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통나무집의 문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복수심에 불타는 박만철과 그의 수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흉악해 보였습니다. 박만철의 얼굴에는 태산에게 핥힌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눈은 증오와 광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설표들에게 당한 굴욕과 눈앞에서 놓친 거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김 노인이 설표들을 어딘가에 숨겨두었거나 그들의 위치를 알고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영감, 오랜만이지. 박만철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의 잠에서 깬 메아리는 침입자들을 보고 온몸에 털을 곤두세웠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으르렁거림에는 예전과 같은 힘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과 무기력은 늙은 개의 투지마저 앗아간 듯 보였습니다. 박만철의 수하 한 명이 메아리를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 늙은 개는 아직도 살아 있었네. 밖에서 땔감을 들고 들어오던 김 노인은 집안의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네. 내 놈들이 여길 어떻게... 노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박만철은 노인에게 다가가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묻는 말에나 대답해. 영감? 그 설표 새끼들 어디다 숨겼어? 김 노인은 거친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박만철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들은 야생으로 돌아갔다. 이제 2번 다시 내 놈들 같은 더러운 인간들 눈에 띌 일은 없을 게야. 하지만 박만철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인을 거칠게 벽으로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순순히 말하지 않으면 이 통나무집을 통째로 불태워 버릴 줄 알아. 수하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구를 부수고 살림살이를 내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하이에나 떼와도 같았습니다. 메아리는 자신의 주인이 폭행당하고 소중한 보금자리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며 절망적인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박만철은 집안 어디에서도 설표의 흔적을 찾을 수 없자 더욱 악랄한 방법을 쓰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메아리에게 다가가 그 목에 굵은 밧줄을 걸었습니다. 영감이 말을 안 하니 이 개한테라도 물어봐야겠군. 내년은 알 거 아냐. 내 새끼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는 메아리의 목을 조르며 노인을 협박했습니다. 야, 마지막 기회야. 설표들이 어디 있는지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이 늙은 개의 목숨은 없는 줄 알아. 메아리는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고통스러운 눈으로 오직 주인인 김 노인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저 때문에 굴복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 노인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을 느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은 아깝지 않았지만 평생을 함께한 가족 같은 메아리가 고통받는 것은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설표들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노인이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키자 박만철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요아, 그럼 후회하게 해주지. 그는 밧줄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메아리의 눈이 점점 흐려지고 내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던 바로 그때 통나무집 밖 거센 눈보라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세상을 얼려버릴 듯한 분노에 찬 포효 소리가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바로 태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언제나 자신들의 유일한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산의 포효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미와 할아버지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추상 같은 선전포고이자 동생들을 향한 공격 개시 신호였습니다.
박만철과 그의 수하들은 갑작스러운 포효 소리에 놀라하던 짓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센 눈보라 때문에 시야가 흐렸지만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6개의 황금빛 눈동자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눈동자는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시서의 그것처럼 서늘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박만철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통나무집의 낡은 창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배군이었습니다. 배군은 유리 파편이 쏟아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번개처럼 집 안으로 뛰어들어 메아리의 목을 조르고 있던 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놀란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는 사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태사는 망설임 없이 박만철에게 돌진했습니다. 지난번 싸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야생에서 완벽하게 단련된 맹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박만철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태사는 그의 가슴을 강력한 앞발로 짓누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이빨이 단 1cm만 더 내려왔어도 박만철의 목숨은 그 자리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수아는 겁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어느새 그곳을 막아선 천지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천지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빨을 드러내며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고 완벽한 포위 작전이었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김노인은 망견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떠나간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자신들을 구하러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메아리도 희미해지는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자라 늠름한 전사가 된 아들들의 모습. 녀석은 안도감과 대견함에 기절하듯 정신을 놓았습니다. 배구는 쓰러진 메아리에게 다가가 걱정스럽게 코를 비비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어미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배구는 다시 분노에 찬 눈으로 자신이 쓰러뜨린 밀렵꾼을 노려보았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박만철 일당은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설표들은 명확한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순한 야성이 아닌 성스러운 분노와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박만철은 태산의 발 아래 깔린 채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게. 하지만 태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는 오직 한 가지만을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감히 나의 어머니를 건드려.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 김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태산에게 다가가 그 거대한 어깨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태산아, 이제 됐다. 그만하거라. 노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태산은 노인의 목소리에 그제야 억눌렀던 분노를 조금씩 가라앉혔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는 박만철에게서 앞발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한순간이라도 움직이면 즉시 목을 물어뜯을 듯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쓰러진 메아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목에는 선명한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가슴은 분노와 슬픔으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남은 밧줄로 박만철 일당을 다시 한번 꽁꽁 묶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풀려날 수 없도록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는 밀렵꾼들을 짐짝처럼 한 곳에 몰아넣은 뒤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수화기 너머의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에야말로 이 악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워달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신고를 마친 노인은 기절한 메아리를 난로 옆
가장 따뜻한 곳에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상처를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3마리의 설표들은 마치 든든한 수호신처럼 집의 입구와 창가의 자리를 잡고 앉아 그 어떤 위협도 다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개 1마리와 늙은 노인,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3마리의 설표, 눈보라치는 겨울밤. 통나무집 안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가족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심판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기묘한 가족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설표들의 귀환은 어떤 새로운 파장을 불러오게 될까요? 경찰들이 눈보라를 뚫고 통나무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꽁꽁 묶인 채 공포에 질려있는 밀렵꾼들, 그리고 그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감시하고 있는 3마리의 위풍당당한 설표들. 이 비현실적인 장면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경찰들은 섣불리 집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김 노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밀렵꾼들을 연행했습니다. 박만철 일당은 설표들의 번뜩이는 눈빛을 애써 피하며 겁에 질린 채 경찰차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불러온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통나무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공허한 정적이 아닌 든든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김 노인은 밤새도록 메아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메아리는 깊은 밤이 되어서야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노인의 얼굴과 자신의 몸을 감싸듯 엎드려 있는 3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산, 백운, 천지는 어미가 깨어난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며 차례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핥아주었습니다. 그들의 혀는 이제 어릴 적처럼 부드럽지 않고 까슬까슬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의 깊이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메아리는 쇠약한 몸을 일으켜 자신도 아들들의 털을 핥아주며 무사함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교감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세상 그 어떤 가족보다도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세상은 눈부신 설경으로 뒤덮였습니다. 김 노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돌아온 아들들을 위해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고기를 꺼내 큼직하게 썰어 내놓았습니다. 설표들은 할아버지의 정성에 보답하듯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그들은 마치 예전처럼 집 안팎을 어슬렁거리며 노인과 메아리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귀환이 아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위한 짧은 재회라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이 통나무집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저 넓은 야생이며 그들의 운명은 산의 정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는 툇마루에 앉아있는 김 노인에게 다가가 그 거친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가봐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태산의 커다란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거라. 가서 너희들의 세상을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말거라. 노인의 목소리는 깊게 잠겨 있었습니다. 백운과 천지도 차례로 노인에게 다가와 같은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미 메아리 앞에 섰습니다. 메아리는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늠름하게 성장한 3 아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는 슬픔 대신
무한한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태산이 대표로 메아리의 목에 자신의 목을 부드럽게 비볐습니다. 종을 뛰어넘어 자신들을 낳아준 어미보다 더 위대한 사랑으로 키워준 존재에 대한 최고의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백운과 천지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길고도 애틋한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인사를 마친 세 마리의 설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눈 덮인 산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하얀 몸은 순식 숲간에 설경 속으로 녹아들었고 이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노인과 메아리는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충만함과 감사의 감정이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제 이 산 어딘가에서 늠름하게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어미 메아리와 할아버지 김 노인이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메아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둘만 남았구나. 메아리야. 메아리는 대답 대신 노인의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들의 기묘하고도 아름다웠던 가족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진돗가의 어미와 설표 아들들의 이야기는 전 국민적인 감동과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멸종된 줄 알았던 설표가 한반도에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과 종을 초월한 그들의 놀라운 가족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즉각 태백산맥 일대를 국립공원 및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늙은 진돗가에 메아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메아리는 이제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모성애와 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과연 메아리의 유산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그녀의 남은 생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메아리와 설표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자 김 노인의 통나무집은 순식간에 세간의 주목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자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산 아래까지 몰려들었고 동물학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적의 주인공인 메아리를 직접 보고 싶어 했고 김 노인에게 설표들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노인에게 이러한 관심은 부담스럽고 귀찮은 것이었지만 그는 설표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언론을 통해 밀렵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야생동물과의 공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메아리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신과 전혀 다른 종의 새끼들을 목숨을 걸고 키워낸 늙은 진돗개의 헌신적인 모성애는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메아리는 일약 국민 연궁견으로 떠올랐고 그녀의 이야기는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메아리에게 특별 훈장을 수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개가 다른 종의 새끼를 입양해 키우는 사례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한 모성 본능과 사회성을 가진 개들은 어미를 잃은 고양이나 다람쥐, 심지어 호랑이 새끼까지도 자신의 새끼처럼 돌본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개라는 동물이 인간과 오랜 세월 함께하며
공감 능력을 고도로 발달시켜 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태백산맥 일대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설표의 주요 서식지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특별보호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불법 엽구나 덫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밀렵감시단을 조직해 산을 순찰하기 시작했고 기업들의 후원으로 야생동물 보호기금도 조성되었습니다. 메아리의 작은 사랑이 죽어가던 산 전체를 살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입니다. 김 노인은 국립공원 관리소의 특별자문위원이자 명예의 감시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약초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산의 모든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존재했습니다. 설표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국제적인 밀렵 조직들까지 이 지역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박만철 일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조직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들에게 설표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새로 조직된 밀렵 감시단과 최첨단 장비를 동원한 밀렵꾼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김노인과 메아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메아리는 이제 노인과 함께 산을 순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그녀의 뛰어난 후각과 경계심은 그 어떤 감시 장비보다도 정확했습니다. 메아리는 낯선 사람의 냄새나 금속 냄새의 덧시야를 귀신같이 찾아내 감시단에게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소중한 영토를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 지켜내려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메아리를 산의 수호신이라 부르며 존경과 사랑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메아리는 이제 기력이 많이 쇠해져 예전처럼 산을 뛰어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통나무집 난로가에서 보내며 창밖으로 하얗게 변한 산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노인은 그런 메아리를 위해 가장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주고 매일같이 털을 빗겨주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 노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던 메아리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창밖 달빛이 비치는 눈 덮인 언덕을 향해 가냘프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노인이 의아해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언덕 위에 3마리의 거대한 설표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태산, 백운, 천지였습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을 앞둔 어미를 배웅하기 위해 돌아온 것입니다. 달빛 아래 눈 덮인 언덕 위에 서 있는 3마리의 설표는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신비롭고 장엄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철부지 어린 새끼들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야생의 시련을 이겨내고 이 산의 진정한 지배자로 거듭난 위풍당당한 군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산의 몸집은 더욱 커졌고 그 눈빛은 깊은 지혜와 위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운과 천지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성체의 모습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위에서 조용히 통나무집 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창문 너머로 보이는 늙고 쇠약해진 어미 메아리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메아리는 마지막 나무님을 쥐어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김 노인은 메아리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밤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메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툇마루에 서서 그리웠던 아들들의 모습을 눈에 그리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설표들 역시 언덕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세상과 야생의 세상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마지막 교감을 나눌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어떤 소리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1000마디의 말보다 더 깊고 애틋한 감정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들들아, 이렇게 늠름하게 자라주어 고맙다. 자랑스럽구나.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태산이 먼저 고개를 깊이 숙여 마지막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백운과 천지도 형을 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삶을 시작하게 해준 위대한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경의였습니다. 인사를 마친 그들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소리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노인은 그들의 마지막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메아리는 더 이상 그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툇마루에 조용히 쓰러졌습니다. 노인이 달려가 메아리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이미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차에 조용히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시선은 아들들이 사라진 눈 덮인 산등성이를 향해 있었습니다. 메아리의 죽음은 대한민국 전체에 큰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녀의 숭고한 삶을 기리고 애도했습니다. 김노인은 메아리를 통나무집이 가장 잘 보이는 양지 바른 언덕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사랑했던 집과 목숨보다 아꼈던 아들들이 살아가는 산을 언제까지나 지켜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메아리의 무덤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세상에 기적을 보여준 위대한 어머니, 메아리 잠들다. 메아리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태백산맥은 여전히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밀렵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산을 오를 때마다 메아리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곤 합니다. 그리고 가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아주 멀리서 바위 위를 위풍당당하게 걷는 아름다운 설표의 모습을 목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메아리의 아들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이 산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어미가 목숨 바쳐 지켜낸 이 소중한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김노인은 메아리가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통나무집을 지켰습니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메아리와 설표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산의 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마다 난롭게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메아리와 설표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곁에 없지만 그들은 노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메아리가 보여준 위대한 사랑의 메아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진돗개 메아리와 그녀가 키운 3마리의 설표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종을 뛰어넘는 이들의 놀라운 사랑과 유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메아리의 헌신적인 모성애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사랑과 책임감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처럼 감동적인 동물들의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생명들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유산을 따라서였고,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